오전에 하시고 힘드시니까 5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쓰고 끝내려면 사실은 개인정보 동의 하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이 그 개인식별 정보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이런 게 외국인 등록번호가 개인식별 번호인데요. 이 개인식별 번호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주민등록 보자고 했는데 신분증 보자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명문 규정으로 신설됐다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리어는 틀렸죠. 간판 철거인데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 안 하죠?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만 간판 철거합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맞네요.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된다. 성명, 소연 등, 그 다음에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음은 틀렸네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근데 A와 B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A가 업무 정지 처분 받아도 B는 계속해서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42번.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일방이 지자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해야 된다. 예,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맞습니다. 중개거래라면 만약에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라면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고 무효 취소 해제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 당사 해제 신고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고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국가 등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고요. 개업공개사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매수 신청 결의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같이 묻는 거네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등록 취소 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소위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지나면 못한다고 돼 있죠. 다만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된다. 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것은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개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 다만 중개업을 폐업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탁금은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12번에 있는데요. 11번, 12번, 46번에 공탁금은 공인중개사법이든 매수신청대리 규칙이든 모두 3년간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우리 법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민법 766조에 보면 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죠.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일반 채권 소멸시효. 어제 텔레비전 A채널인가 영업비밀이니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세컨 폰에 보니까 상간녀가 있었더라고요. 그 상간녀 찾아가서 상간녀 소송하겠다니까 상간녀가 그 소멸시효 지났는데요. 3년. 그 법을 많이 알더라고요. 나 안지요. 죽고 나서 알았는데 뭐 안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안지 3년 안 됐다 이러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놓고 3년 전에 4년 전에 무슨 소리 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자를 그 배우자가 보낸 게 아니라 딸이 보냈더라고. 딸이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헤어지라면서 우리 남편하고 헤어지라 이걸 보냈는데, 근데 그 문서로만 입증하지 판사가 그게 딸이 보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말로만 해가지고 어렵잖아요. 문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방법으로 영업비밀 그거 보니까 밝혀내기는 밝혀냈더라고요. 어쨌든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2년 있다가 청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3년 동안 안 내준다고요. 공탁금 걸어놓은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하죠. 공탁하면 이자도 안 주는데 그 이자 가지고 2억 공탁해 놓을 돈 가지고 이자 가지고 지금 20몇만 원밖에 안 해요. 24만 8천 원밖에 안 해요. 공제료가 1년에. 그럼 차라리 그 2억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그만큼 나오잖아요. 그 이자 가지고 공제나 보험 가입하는 게 낫겠죠. 이론적으로는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3년짜리를 물었네요. 3년짜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4번 기출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신탁자고요. 갑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
어른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이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만약에 제3자 정이 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정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아, 이게 갑 소유, 이게 지금 갑을 반대로 했네. 이게 보니까 갑을 반대로 했죠. 예, 갑을 반대로 됐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갑이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하더라도 무효고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어른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요 지문에서는 아직 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안 팔아먹고 가지고 있으면 부당이득 한 게 없어요. 원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병이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그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한 게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기억도 틀렸고요. 디귿 어른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진정명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요거는 민법에도 한 문제 나오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위 3자 간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있죠. 2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소위 계약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는 또 등기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리는 6개월 이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이죠. 5년 보존. 그래서 답 4번입니다. 3번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46번. 기출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일단 1번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예외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외를 묻는 게 아니라 예외 아닌 걸 묻고 있습니다. 1번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38번에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예외가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요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1번이 답이고요. 1번은 3년 지나야 되고 2번은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4번은 3번이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그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결격 사유예요. 이게 자격이 취소되어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격 취소되자마자 그날 바로 등록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죠. 자격 취소는 시도이사가 하잖아요. 그럼 시도이사가 자격을 취소하면 등록관청에 자격 취소했다고 통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당장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격증 취소는 오래됐는데 등록 취소가 내년에 됐다면 1년 후에 됐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럼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다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5번도 이게 결격 사유거든요. 벌금 300만 원 이상,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고. 벌금 받고 나면 등록 취소되는데 오늘 벌금 선고되자마자 등록관청이 모든 법원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 행정전산망에다가 입력을 하나 봐요. 벌금 선고 내용을. 그러면 제가 연수교육을 다니면서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확인하고요. 어떤 지자체는 1년에 2번 확인한다더라고. 법에 몇 번 확인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럼 확인을 늦게 하면 1년 후에 등록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벌금은 선고는 1년 전에 됐는데 그러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3년. 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예외 3가지 있죠. 기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46번 1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답 2번이네요.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되죠? 처음에 자격증 내주는 건 합격하면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경기도 같은 데는 여러분들 시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이 그대로 여기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진 바꾸려고 하니까 재교부 받으세요 하더라고. 그 재교부 해주세요 했더니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자격증을 사진을 아마 그 홈페이지에서 교체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소는 합격하자마자 주소는 바꾸면 만약에 인천시 자격증 인천시장한테 자격증 받고 싶으면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주소를 큐넷에 들어가서 인천으로 바꿔버리면 인천시장 명의로 나와요. 그게 아마 11월 한 10일 안에 바꾸면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꼭 주소를 만약에 서울시장 거 받고 싶으면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된다고.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시험 보고 나서.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만 수수료 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교부는 X 이 말은 교부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 이 말이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4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습니다. 업자는 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업자는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무등록 업자는. 그러나 업자는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웃 사람들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 받는 건 상관없어요. 직업적으로만 안 했다면. 그러면 판례가 몇 번 하면 직업이고 몇 번 하면 직업 아니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받은 중개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그 시대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건에 하고 1,000만 원씩 받았다면 한 서너 건만 했다 하더라도 3, 4천만 원 1년에 벌었으면 그 직업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건하고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건 중개해도 그걸 10만 원 벌어가지고 직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좀 2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남의 거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거래 행위마저도 중개행위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건 완전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쳤어요. 사기친 사람 끝까지 보험금 다 주게 되면 보험회사 망한다는 취지예요. 판례가.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명칭에 해당합니다.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 사장, 회장, 소장도 중개사무소에서 소장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명칭은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도 판례인데요.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장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만 책임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당연히 잘못한 직원 책임이 있다. 예, 답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다. 5번은 무등록업자는 아니고 우연히 무자격자라도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유효하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5번이 답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고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한 보수를 받으면 그거는 103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 민법 103조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암기 프린터 24번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되죠. 용역 알선업. 그 다음에 주택 상가 관리 등 할 수 있고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은 가능하죠.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리얼 일반인 대상 안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미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비업은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됩니다. 개발업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잖아요. 뭐 나대지를 임야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전원주택 부지 팔고 이러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그게 개발업이라고요. 개발업은 안 되고 요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선업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범위에 속하는 것 두 개네요. 3번이네요. 디귿하고 미엄 두 개만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시행령 13조 그 자본금 법인 하려면 자본금 5천만 원 있어야 이상 돼야 되잖아요. 이걸 삭제한다고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그 제가 그 의견 제시에 자본금 5천만 원 때문에 법인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인하면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밖에 못하고 다른 거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보다 더 불리하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했더니만 그럼 재검토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삭제한다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다만 요거는 검토한다 해놓고 언제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법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그랬거든요. 이 6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못하는 거 6가지를 정해달라. 못하는 거 빼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6가지밖에 못하잖아요. 돈 되는 거는 못한다고. 이렇게 한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데 시험에 외국 법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와요. 그래 버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거든요. WTO에 제소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할 수 있습니다. 자, 5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법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 하나 더 제출해야 돼요. 2개 제출을 해야 돼요.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법인이 실제 이게 세금 줄이려고, 제가 그 중개업할 때 아는 분, 오시는 분 보니까 회장이 어머니고요, 할머니가 회장이고요, 아들이 사장이고 사위가 상무이사더라고요. 딸은 또 전무더라고. 사위가 별론가 봐요. 딸이 더 높아요, 전무. 그럼 그냥 가족이 다 임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법인카드 하나씩 다 임원이니까 발부돼 있고요. 유차량 유지비 이런 거 다 법카로 결제한다고요. 그러면 법인은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뭐 내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잖아요. 법인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재구소율이 45%인데 아마 법인은 20%인가 뭐 이게 소형 20에서 한 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용 다 빼고 내니까 세금 낼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페이퍼 컴퍼니 회사도 없으면서 가족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미성년자가 법인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출 이자 주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이자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또 아들한테 주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신설됐고요.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투기과일주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법인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5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가 아니라 얼마예요? 6억 이상이죠.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 맨 뒤에 있습니다. 13번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있습니다. 6억 이상입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고요. 그 맨 밑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이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정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옛날에는 뭐 투기과일지구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서울의 일부 지역밖에 없죠. 투기과일지구가. 과천 이런 데도 다 해제됐었습니다. 이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투기과일지구가 많았을 때는 2,000평택이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지금 거의 다 해제되니까 지금 2,000평택이 약간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